안녕하세요. 표준엄마 이현우입니다. 백세를 바라는 95세 남편 그리고 곧 90이 되는 아내, 이 부부는 두 아들의 전쟁을 놓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부부 얘기입니다. 롯데 왕자의 난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제의 다툼이 아니라 아버지 신격호 회장과 아들 차남 신동빈 회장의 갈등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일본인 어머니와 장녀 그리고 막내 삼촌까지 후계구도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문건 파동도 벌어졌습니다. 한국 세계 5위 기업의 사생결단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 간의 싸움, 이젠 아버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흐르면서 이른바 막장 드라마 수준이 돼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동생을 쫓아내겠다는 아버지의 의지가 매우 강력했다면서 장남은 아버지의 서명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롯데판 문건 파동입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최진영 변호사, 이동영 사회부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신격호 회장의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 여사가 왔는데 시아버지 신격호 회장의 부친 제삿날인가 보죠. 오늘인가 내일. 그렇습니다. 오늘이 그 신진수 그 신격호 회장의 부친의 제삿날입니다. 그래서 이 온 가족이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제사를 모시고 그리고 향후 경영권을 어떻게 방향을 정할 것인가 그런 가족회의도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신동빈 차남만을 제외하고 온 가족이 다 모이면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상 그룹의 후계를 굳혀오고 있었던 신동빈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연합전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가족회의에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좀 외곽으로 밀려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그 롯데의 소위 그 경영 풍토, 경영 문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문화입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문화고 신격호 회장의 뭐 건강에 대한 유머는 뭐 차치하고더라도 여기 이제 신격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 위상 자체가 대단히 강하다 봐야 되죠. 좀 가부장적인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롯데그룹에 봐야 됩니다.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기족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족 회의를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뭔가 의사결정의 최고 기관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신동빈 회장이 참석 안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다만 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아버지와 척을 젓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아버지가 격노하거나 했을 때에 오히려 신동빈 회장으로서는 상당 부분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에서 오늘 입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를 대신해서 왔다라고 지금 나름대로의 그 행간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참석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그 신동빈 회장 근처에서는 불참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에서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실제말로 내일 모레 90인 어머니가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수록 자식들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일 텐데 형제를 놓고 누구 편을 들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시게미스 여사가 실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지분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시게미스 여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그 지주회사의 지분이 약 15에서 20%가량 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시게미스 집안에서도 이 각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이 형제들이 어느 한쪽에서 50% 이상의 과반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인 시게미스 여사 그리고 외가 쪽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게미스 여사 그 두 형제로 봐서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느냐가 결정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게미스라는 분은 그 집안은 어찌되면 신격호 회장이 계속 기업을 승승장구하는 과정에서 도와준 역할을 했으니까 야 우리 시게미스 집안도 너 이쪽에 도와줬으니까
지분을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 보면은 예. 제가 알기로 그 신격호 회장이 18세 때 일본의 혈혈 당신으로 가서 일하던 회사의 사장님한테 딱 너무 일을 잘했나 봅니다. 그 무남 동료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시게미스 여사 회사 그 가족 입장에서는 대릴 사위를 삼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대릴 사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은 거의 절대적인 그룹에서의 역할을 하지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시게미스 여사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일본 롯데홀딩스의 실질적인 또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광윤사의 지분 중에 신동주 30% 또 신동빈 25% 누구도 과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가운데 지금 그 하츠코 여사가 15 내지 20% 있으니까 누구한테 이것을 주는지에 따라 그렇네요. 완전히 캐스팅 보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모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분으로 따지면은 롯데가 일본 기업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 일본 기업이네요. 예. 고일 이따 한번 보시죠. 예. 그 지금 그 시게미스 여사, 그 신동주, 신동빈 이 두 형제의 외가 쪽이 아주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신격호 회장의 일본 이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게미스. 자, 성을 일본에서는 통상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라오잖아요. 예. 그런데 간혹 대릴 사위처럼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신격호 회장의 경우처럼 아내의 성을 따르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다고 합니다. 예.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상한 현상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 그만큼 처가의 힘이 강하다는 반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형제가 외가 그리고 어머니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외갓집이 중요해졌습니다. 외갓집이.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신격호 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별당마님으로 불리는 가족들이 다 모이고 하면 지금 가족 중에 한 분이 다 나름대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상황인데 신격호 회장이 또 셋째 부인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신유민 딸도 굉장히 이뻐했다고 하면 거기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그 첫 번째 아내는 돌아가시고 둘째 아내분이 지금 시게미스 하스코 여사인데 그러니까 법률적인 아내인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 계시긴 하지만 법적으로 이미 그 혼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서미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 사이에는 만약에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미경 씨는 상속을 못 받고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딸이 되는 신유미 그 롯데호텔 고문 같은 경우에는 친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 지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지분으로 보면은 별건 없습니다. 뭐 신유미 씨하고 소시 서미경 씨 같은 경우에 롯데쇼핑에 이제 고문으로 계신 분이 지금 신유미 딸이죠. 그렇죠. 예. 0.9% 롯데쇼핑 지분 가지고 있고요. 롯데쇼핑의 0.1% 지분은 또 서미경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롯데푸드의 0.34%에서 지분 구조는 아주 미약한데 결국 롯데가에서도 이 서미경 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대우를 해왔냐 그러면은 어떤 그 지분을 나눠주고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좀 여기에서 생활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롯데백화점에 음식점을 내준다든가 쇼핑콘을 내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왔거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번 짚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상속법에 따라서 소위 n분의 1로 이제 상속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된다 그러면은 서미경 씨나 신유미 씨 딸이 뭔가 모르게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이 되고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캐스팅 보드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거죠. 지금 그 광유사의 지분의 한 신격호 회장이 한 10%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이게 한 4만 주 되는데 한 주당 1억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실 이 가게 중에 일부라도 해서 서미경 씨 측이 일부 상속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작은 부분이지만 의사결정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다소 이제 감정적으로 또 오로 회장께서 더 특히 사랑하는 쪽이면 영향이 있을까 싶지도 않은데요. 사실은 어제 오늘 제일 화제가 됐던 것은 문건인데 문건이죠. 예. 이게 이제 문건인데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버지가 차남 내 동생 신동빈 배제하라 시체말로 잘라라 이렇게 지시한 문건이 있습니다. 저기 해임 지시서. 저 내용을 보면 결국은 형제간 다툼이 아니라 아버지와 둘째 아들 간의 다툼으로 보이는데 사실 관심거리가 아닌 게 저 지금 뒤에 사인 보십니까? 서명 신격호 서명이 신격호로 안 돼 있고요. 시게미스 다케오라고 돼 있죠. 다케오라고. 저걸 보고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아들 회장 신동빈 회장도 그렇고 한국말보다 일본말로 인터뷰를 하고 심지어 한국 국내 언론에서도요. 그리고 또 뭐 그나마 가져온 성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의 성을 따라갔고 예? 심지어 사인까지 서명까지 일본말로 하는데 아니 뭐 저 국내 5위 기업인데 이렇게 좀 일본 기업이 아닌가 이런 식의 좀 불평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서 쓰지 않습니까? 뭐 예. 롯데 쇼핑 가고, 롯데 백화점 가고, 롯데 롯데 시네마 시네마 가고 예. 하는데 햄버거 우리의 먹고. 소비 생활의 상당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유통업계 부동의 1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봤더니만 이 뭐 서명을 했는데 신격호라고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만 예, 시게미츠 다케오. 예, 다케오라고 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알고 봤더니만 남 좋은 일 했네 했는데 저희가 법률가에서 입장에 봤을 때는 예.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이제 등기이사로 올라가 있고 하라고 하면은 등기부에 나와 있는 대로의 서명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그 법적인 의미는 부여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특별한 같습니다. 진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그럼요. 당연히 국내 5위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우리나라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처음에 등재를 할 때도 시기미스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상당히요. 이게 뭐 롯데가 제발 우리나라 기업 순위 5위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경우에 이제 속사를 다 드러내버렸죠. 그렇죠. 속사를 다 드러내버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게 문제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든지 간에 롯데가 가지는 기업 이미지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예.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분 구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일본 쪽에 일본 롯데가 좌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소위 말하는 최상위 지배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광윤사의 지배 구조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하스쿠 여사 20%, 신동준 30%, 그다음 신동민 25%, 그다음에 나머지 시계점이 가문에서 약 한 15% 가지고 있다고 예. 그랬죠. 신곡교 회장은 10%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솔직히 하스쿠 여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롯데그룹은 그 일본 기업이다 이런 등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나 이런 그 진짜 정해진 틀을 벗어나서 그냥 일반인의 시각으로 어젯밤에 공개됐던 그 지시서라는 거를 보면 지시서, 예. 그 용어 자체도 처음 듣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지시서. 자, 예. 한국 기업의 최고 결정, 그 기업의 어떤 결정권자가 만들었다는 그 한 장의 문서. 사실 그런 것도 되게 좀 낯설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우리나라 5대 재벌의 어떤 제일 중요한 결정을 어떤 한 사람이 말 한마디, 종이 한 장 서명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들이 되게 낯설게 생각했고 그 낯선 용어들과 낯선 일본어와 그런 그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이었기 실질적으로 때문에. 정말 저 또한 예. 그랬는데요. 더 지금 지금 장남 신동주 그 회장 전 부회장의 설명이 정말 과관인 것이 평소 때는 인사이동에 관해서 구두로 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면으로 하는 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 것이 과연 미국이나 어떤 선진화된 기업 구조라고 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정말 후진적이고 거의 뭐 중세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정말 오너의 지배 구조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저 법률가로서도 이제 그런 마음이 부분은 불편했습니다. 뭐 또 어찌 면에서는 기업마다 문화가 있는 건데 그렇게 잘 그렇죠. 돌아가면 오는데 그 최고의 모든 한국의 5위 기업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결정적인 서명이 일본말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말로 되어 있다는 예, 거. 그게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드러나는 현상은 아버지 없이도 내가 롯데 전체를 한국, 일본을 장악할 수 있다는 신동빈 회장 예. 측과 나머지 섭섭한 모든 가족들이 모여있는 이 구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제 신동민 회장하고 제가 한 2차례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눌해가지고 일본말이 굉장히 익숙하고 한국말은 잘 못해요. 아, 신동민 예. 회장도 한국말 잘 못하고. 한국말 잘 못합니다. 한국말 잘하고 예. 그 옆에 이제 뭐 임원들이 앉아서 거의 통역하다시피 해서 이제 그래요? 식사를 한 적이 신동민 있는데 형제가 다 그러네요. 네,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그 당시에 이런 걸 느꼈습니다. 대단히 경영의 의지가 강하다. 아, 신동민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경영 의지가 강하다. 굉장히 파이트기질이 느껴졌어요. 그냥 예. 일반 재벌 일세가 느끼지는 그런 온유하다든가 뭐 젠틀한 그런 이미지보다도 기업 경영에 상당히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고 상당히 좀 젠틀했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신동주 회장은 잘 모르니까 예. 일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뭐 속설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장남하고 차남하고 누가 파이트냐 그러면 차남이 파이트다. 그런 예. 얘기 있듯이 이번 지분 경쟁에서도 신동빈 회장이 저렇게 치고 나온 것은 신동주 회장 체제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위 기회 싸움에서 신동빈이가 좀 유지하지 않느냐. 둘째가 좀 더 유리한 것 예, 같다. 그렇지 근데 않느냐 지금 생각이 좀 이제 들어요. 나온 게 형제 나왔고요. 어머니 나왔고요. 88세 어머니, 95세 아버지, 그 다음에
누나 예. 나왔고요. 삼촌이 나왔습니다. 신선호, 신격호 회장의 막내 동생인 신선호, 이분은 어떤 분이죠? 그 여러 오남 오녀를 둔 게 그 신격호 회장의 그 형제들이 오남 예, 오녀입니다. 예. 그런데 유일하게 법적 다툼을 신격호 회장 그러고 있네요. 저분이네요. 안경 끼고. 맞습니다. 예. 저분인데요. 신격호 회장과 송사를 벌이지 않은 유일한 형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신격호 때문에 회장과 좀 사이가 덜 나쁘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하고는 재산 이 다툼 경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분가를 하고 기업 떨어져 나가고 하면서 각종 송사가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유일하게 이 넷째 자기로 보면은 이제 세 번째 동생이 되겠죠. 이분하고만 법적인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각별한 사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근데 이 있습니다. 신선호 이분은 보니까 기업을 하고 하는데 좀 기업이 작은 기업이라면서요? 네, 그 일본에 있는 식품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국수 회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수회사. 지금 언론에 보냈는데 저는 산사스 사장인데 산사스가 그냥 조그만 회사군요. 네, 일본에 한 4개 정도의 지점이 있고 한국 돈으로 했을 때 작년 매출이 한 20여억 원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그 신격호 회장의 어떤 막내 동생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이 롯데그룹으로부터는 그 경영으로부터는 상당히 배제돼 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에 그 장남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제된 사람들끼리의 동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평가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형제의 난에서 형제의 막내 삼촌이 지금 이번 사태를 총감독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떤 말 했는지 한번 오늘 공항에서 모습입니다. 보시죠. 어느 분을 더 지지하세요?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신동주 회장 더 지지하세요? 본인이 다시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김경수 회장이 정상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괜찮으세요? 좀 보시죠. 이제 신격호 회장이 있고요. 이게 형제 자매가 쭉 있는데 신격호 회장의 막내 남동생인데 이분은 연매출 20억 원에 불과한 예. 작은 식품 회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잘 나가시는 분들이고 기업이 큰 분들이고 어찌됐건 좀 배제된 듯한. 예.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신격호 회장이랑 송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 송사를 벌였고요. 그러니까 신선호 이분은 사장은 총괄회장과 비교적 가깝다고 보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장남 신동주 편이다 이런 거죠. 예.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예. 그 신격호 회장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그럼요. 그렇죠. 라고 네. 대답을 했다는 말이죠. 네. 그 얘기는 바로 신격호 회장이 신동주 회장의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게 맞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네. 당연히 신선호 회장은 신동주 회장을 응원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동주 예. 회장의 사실 이제 막구 역전 드라마가 어느 쪽에서 이제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역시 신선호 사장 그 막내 동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오는 예.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 가장 이제 이야기했듯이 법정 다툼이 없고 그만큼 이제 총애하고 굉장히 예. 인간적으로 이제 친한 형제 우애가 깊은 그런 사이인 만큼 예. 아주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신격호 회장은 동생의 신선호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신동주 회장의 역전 드라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예, 오늘 나옵니다. 가족이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모여서 신격호 회장의 부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동빈 회장은 일본에 있고 이분을 제외한 장남, 장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신격호 회장의 막내 동생 요렇게 이런 분들이 일종의 연합을 구성한 그런 모양새네요. 예. 좀 국민들이 좀 착잡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이렇게 재벌의 민낯을 봤더니 이거 뭐 8.15 경제인 사면하겠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전 좀 과한가요 그 표현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예. 거냐면은 롯데가 어떤 기업인지 모르고 롯데 음식을 사 먹고 햄버거를 사 먹고 롯데 시네마에서 극장을 보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일본하고는 좀 특수한 감정이 있는데 예.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야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쓰고 그렇게 번 돈이 전부 일본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그런 억측도 억측이죠, 사실은. 억측이 예.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일찍 감정이 세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 그 롯데는 이번 상당히 기업 이미지에 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어느 봐야 분이 됩니다. 경영권을 장악하더라도 사인은 이제 시게미스 말고 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좀 많이 드는데요. 사실은 오늘 신격호 회장의 부친, 신격호 회장이 대단히 효자라면서요. 그래서 신격호 회장의 부친 묘가 효자니까
부친묘가 도구를 당하면 그렇죠. 돈을 요구하면 줄 거다 해서 그런 사건도 과거에 화제가 됐었죠. 아유, 그럼요. 1999년이었는데요. 벌써 예. 꽤 오래전 이야기죠. 오래전. 자, 그런데 그때 그 도굴범이 신회장 정도의 아버지면 엄청난 금은보화가 묘에 묻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묘를 판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묘 속에 돈이 있을 금은 보화가 있을 줄 그렇죠. 알고 그렇게 예. 팠는데 그냥 평범한 매장 형식만 있었을 뿐이고 금은보화는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거기서 범행을 멈췄어야 되는데 이 시신의 일부를 훼손을 해서 가지고 가면 네. 저쪽에서 효자니까 나에게 돈을 주겠지라고 해서 시신을 훼손해서 일부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롯데그룹 측에 전화를 해서 8억 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들 이거 절대 못 찾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런데 롯데 측에서는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접선을 하는 과정에서 범인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뭐 고려시대 왕릉도 아니고 왕릉에서야 무슨 뭐 보물을 캐낸다고 하지만 아무리 뭐 재벌가라고 하더라도 무슨 왕릉도 아닌데 그게 금덩어리를 넣어놓겠습니까? 그럴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왕릉이면 모르겠습니다. 금덩어리에 들어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때 그 도굴범이 그때 한 번에 끝인 게 아니고요. 복역을 하고 나와서 다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조부의 묘까지 또 손을 댔고 예. 그 이후에 또 태광그룹의 또 설립자 그 임은호 임용 전 회장이시죠. 예. 그분의 묘까지 손을 대가지고 또 징역을 사는 등 아주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아니 그런데 감옥을 살고 나와서 다른 데도 팔 때도 거기에도 뭐 돈이나 금은 보화가 있을 줄 알고 팠답니까? 아니면은 이번에는 진짜 6월 일부를 훼손하려고? 그런 후자의 목적이 더 강했죠. 그렇게 해서 재벌과 협박을 하면 반드시 예.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했는데 번번이 범행만 들통이 나고 이 수감생활만 했게 됐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이제 저도 그때 좋은 중견기업의 그 비서실에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비서실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기가 총 비상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혹시 정말 이런 사례가 우리 기업에도 있지 않느냐. 예. 이런 형태가 아주 뭐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유언비가 돌아가지고 심지어는 그 전국과 찌라시에 실질적으로 롯데그룹 선친 묘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그런 찌라시가 더 돌고 있어요. 묘 속에 무슨 금덩어리가. 제가 기억하고 있고. 예. 그때 이제 저같이 이제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제 그 묘에 문제가 있는지 해당 회장 오너의 왜 문제 이제 직접 가서 답사도 하고 뭐 그런 경우. 묘에 답사도 하셨어요 당시에? 저는 안 가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보냈습니까? 예, 묘를 지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네요. 근데 신격구 회장이 그 효자라고 하는데 그 부친이 어떤 곳에는 알려지기로는 굉장히 빈농이다, 가난했다고 돼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자산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평가마다 좀 다른데요. 예. 어떤 저도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자서전은 물론 아니고요. 신격구 회장이 자신을 미화하는 책이나 자서전 이런 거 엄격하게 아주 못하게 혼통을 냈기 때문에 그 제3자가 쓴 책에 보면은 대단한 빈농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다만 큰아버지가 중농 이상의 약간의 분농이었기 때문에 예. 그 후광을 받아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성장은 했다. 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예, 효자면 뭐 효자고 그래서 고향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많았다고요. 이거 고향이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울산이네, 울산. 네, 예. 그 울산 울주군 있죠. 우리가 예. 방구대 안각하 있고 있는 그 예, 근처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울주군인데 1970년대에 대암댐이라고 해서 댐이 건설돼서 그것이 수몰되고 그랬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인 1971년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5월 달이면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들 위로 잔치 같은 걸 해왔다고 합니다. 그게 예. 하루 이틀 돼서 이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43회에서 어떤 그런 상당히 큰 모임이었는데 모임할 때마다 상당히 성황을 이뤘나 봅니다. 예. 그랬다가 또 아시다시피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이 무렵이 세월호 사건이어서 이제 열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계속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원래는 따로 열리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근처에 있는 서울 롯데 동안복지재단 아마 이것이 지금 신영자 씨가 신영자. 아마 예, 이사장으로 예, 있는 예. 모임인데 이것이 신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런 어떤 사회복지 사업 같은 것들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효자였다, 뭐 고향 얘기를 하니까 아까 그 생각이 궁금한데. 금은 보화가 있을 줄 알고 그 롯데 파봤더니 아니 그 사람은 처벌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보통?
그게 분묘 도굴죄인데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장 장려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떤 사람들이 그 굉장히 터부시하면서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집행유예가 될지 모르지만 한 번, 두 번 거의 상습범으로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형이 불가피하죠. 아, 실형이 불가피하죠.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딱 한 번 정도 도굴하는 거는 거는 그 실형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이제 예컨대 이제 그것이 단순한 어떤 매장 물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보복적 감정에 있는 케이스도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사실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실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신격호 회장께서는 지금 연세도 많으시는데 굉장히 불편하시겠어요. 본인이 평상시에 굉장히 비밀스럽고 사적 영역을 공개하는 걸 굉장히 꺼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만천에 드러나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좀 그러시겠는데, 실제적으로 롯데가 그 지분 구조상은 일본 기업 비슷하게 이제 좀 소속사에 드러나 버렸습니다만은, 신경구 회장이 그렇게 이제 고향에 가서 잔치도 하고, 또 고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이라든가, 한국적 정서를 굉장히 많이 보여줌에 따라서 일본 쪽에서 성장한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를 상당히 부식시켰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러난 것은 저 전범의 성을 이어받아서 와이프 그러니까요. 외갓집에 일본 말 쓰고 사인도 일본어로 하고 굉장히 치명적인.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심한 탄핵이 있다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3부자들은 그 국적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난번 그 90년대 같은 경우에 일본이 잘 나갈 때에 일본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을 다 인수를 하면서 그때 이게 미국이 일본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지만 지금 지났을 때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지배 구조가 그렇게 일본에 있긴 한다 하고, 특히 이번 문제가 되니까 일본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시게미스의 일족의 난이라고 해서 결국 일본으로서는 그 롯데그룹 자체가 일본 그룹이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 기업으로 보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모든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일본보다도 기업 규모를 20배 이상 했다고 하면은 현재 그 시작은 일본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현재 어떤 기업의 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해서 안 쓸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지배 구조의 정점은 일본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일본 기업인 측면이 있지만 사업장은 한국에 있고 한국의 중추적 역할을 하니까 한국 기업이다. 직접 고용돼서 일하는 직원들만 12만 명이고요. 12만 명이요? 예, 그 계열사나 그리고 협력사까지 합치면은 35만 명 정도로 좀 계산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씁쓸해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신동준 회장의 아들들이 지금 일본 국적을 그대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국적은 포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90년대에 아들들. 아들들. 90. 신동준 회장과 신동준 회장 아이들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 국적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은 한국 국적에서 일본 국적을 포기를 했죠. 근데 이분들의 자녀는 일본 국적을 갖고 일본 있다. 국적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일본 기업이 아니냐라는 그런 자꾸 만약에 이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후계자가 되고 이 중에 한 분의 이 자녀들이 또 후계자가 될 텐데 이 후계자들은 일본 국적이네요. 네, 그렇죠.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부인 되시는 분만 해도 일본 재벌가에 따라가겠습니까? 일본가에 재벌들이고 또 애가 또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 있고. 국적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간단치 않은 문제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결되진 간에 롯데는 이 대해서 국민적인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상당한 조치를 아마 해야 돼요.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다 일본, 나중에 물려받을 분들이 다 일본 제가 알고 일본 국적인 걸로 알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동빈 그 회장 같은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한국에서 기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 때문에 아마 법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적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향후에 필요하면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병력이라 이런 것들을 필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향후에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신동빈 이분들의 자녀분들이 지금 일본 국적인데 혹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이라는 데서 돈을 벌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하면 이 후계자들도 한국 국적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일본 국적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국민의 정서라는 것이 있는데, 국민의 정서법상 여러 가지 그 매출 규모만 하더라도 2014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 롯데가 76조 원인가요? 그 정도 되고 일본 것은 5조 6천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롯데를 견인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인식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든지 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숙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단정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 이름을 갖고
일본성을 갖고 일본에서 자라나서 일본에서 성인이 되고 그리고 국적도 일본인데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35만 근로자들을 책임지고 지배하고 경영을 한다? 이건 뭐 좀 국민 정서상 좀 불편한데요. 뭐 법적으로야 문제는 없겠지만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쉽지 않은 대목. 그리고 그것이 뭐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그런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국민들 일상생활에서 24시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소비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 좀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 제목이 롯데그룹 가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예. 롯데그룹 가계도가 아니라 지배 구조도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 지배 구조도. 예. 자, 집안의 내력이 어떻게 굴지의 재벌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그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 가계도는 그야말로 가계도가 돼야 되고 향후 이번 사태가 마무리가 되면 그 경영에서 빠지시는 분들은 뭐 예술 쪽으로 가시든 스포츠계로 가시든 좀 정리가 되고 정말 가계도로 남고 경영 구도권으로는 그려지지 않기를 좀 희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요즘 한일 간이 지금 해방 이후에 가장 관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예. 하면은 이와 같이 한국과 어떤 일본 사이에 있는 민관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롯데그룹 같은 데에서 물밑 작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은 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관계가 흔들린 어떤 일조한다는 점에서 그러니- 굉장히 저희들은 예. 안타까울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이게 시기상으로 롯데가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시기예요. 네, 그렇죠. 예. 한일과 관계도 안 좋은 상태지요. 또 기업이 3년을 앞두고 있는 상태지요.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이 없는 시기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 또 하나 또 잊지 말아야 될 게요. 지금 신동주, 신동빈 이 두 형제가 경영권을 가지고 다투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일본 기업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애초에 신교코 회장은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이 시작이 될 무렵에 일본에서 기업을 일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오히려 신교코 회장한테 자, 한국에 좀 투자하는 게 어때? 일본 저 정세는 어때? 이런 문의를 많이 했고 신교코 회장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정계에 있는 주요 인사들하고 소개도 시켜주고 본인이 직접 한국에 와서 한국에 투자를 결심을 하고 한국의 어떤 쇼핑과 이런 문화를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역할을 아들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생각이 예, 듭니다.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예, 예. 이제 이런 앞으로 전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좀 잘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는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툭하면 친일이라고 그러는데 해방 전의 친일과 해방 후의 친일은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천황폐하가 아주 그냥 허리를 굽히면서 그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김 대표는 외교의 ABC도 모르는 이런 말입니다. nation in Korea arguing 우리말로 하는 게 낫겠다. 우리말로 하는 게 낫겠다.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가 위안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펼치는 가운데 휴가 중인 박 대통령은 SNS에 직접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동시에 박 대통령의 어린 시절 형제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교수 모셨고요. 김건식 경남대 교수, 계속해서 이상희 부총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께서요, 중국 청년에게 팬레터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얼굴도 이렇게 그렸고요. 내용도 보니까 좀 이렇게 뭐 따뜻한 내용인데, 저 사진, 제 그림이 중국 청년이 박 대통령에게 보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대통령님께서는 저의 우상으로 중국 분들에게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저기 보니까 대통령이 저희 우상으로 격려가 되셨다. 책임과 자신감 표기됐다. 저게 뭐 연출한 게 아닙니다. 저는 중국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특히 중국하고는 굉장히 지금 중국 지도부하고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 그것이 뭐 국제적으로도 그런 걸 이제 과시가 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일반 중국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친중파다 정도는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애정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될 것이고 또 하나 중국 사람들로서는 또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여성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온매무시 때도 그렇고요. 그 외교 무대에서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말씀하실 때도 보면 또박또박, 아주 또, 그 다음에 절제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또 외교 무대에서는 또 온화한 모습도 보이고, 자유로운 모습도 보이고 이러니까 아마 젊은 청년들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진영 논리 때문에 서로 대결하느냐고 반대쪽에서 무조건 싫어하지만은 중국에는 그게 그런 부담이 없잖아요. 중국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아마 인기가 더 있는 거예요.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외국 청년들에게 팬레터를 받는 대통령.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선진국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뭐 정쟁 때문에 상대방이나 또 여당 대통령을 뭐 비난하는 것 이건 뭐 우리가 뭐 한두 번 본 일이 아닙니다만 일단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있는 청년이 가까운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한테 저런 마음에 있는 팬레터를 보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전혀 우리 대한민국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이제 일생의 삶의 궤적들이 훨씬 더 이제 감동적인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일찍이 부모님을 여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직 거의 비명에 이뤘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또 영부인 역할을 대신했고, 중간에 또 12.6 이후에는 또 엄청난 또 이 은둔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정치에 복귀해서는 또 선거의 여왕, 또 이 강직함과 원칙의 여인, 뭐 이걸로 해가지고 꿋꿋이 해서 일종의 오뚜기처럼 살아온 인생이 보이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외국에서 볼 때는 일단 미모가 좀 되고, 그 다음에 또 강단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시진핑 주석과의 몇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금방 말씀하신 또 한복 같은 걸 보면, 뭐 중국의 젊은이들 중에는 충분히 좀 좋아할 만한 요소가 저는 굉장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은 삼국지라든지 초한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굉장히 좀 존경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충분히 저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봐요. 근데 더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렇게 팬레터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의 동생이 박근혜 씨가 좀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좀 내가 말이 와전됐다, 실수했다라고 사과를 했으면 별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말씀만 들어볼까요? 근데 이렇게, 뭐, 친일, 망언,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는 후회 없다, 번복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번 사과를 받고, 국가 대 국가에서 사과를 또 우리가 받아들였고, 이제 와서 또 과거 문제를 자꾸 내세워갖고 발목을 잡으면 그때 한일 그 협정을 맺을 때 이미 사과를 한국 정부가 또 받아들이면서 큰 포항 제철도 우리나라에 건설이 됐고. 한일 수교를 통해서 저희가 일본으로 받아온 자금으로 우리나라가 산업적 기반을 닦은 사실은 뭐 김종필 전 총리도 증언을 했고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사과를 또 하고 또 하고 사과를 또 하고 또 하고 더 이상 이제 사과를 할 필요 없을 만큼 많이 했습니까? 저게 사실은 국제 전공이시니까 전공이시니까 저게 사실 일본의 외교부나 이제 외교부 관리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국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면 우리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게 좀 착각이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과를 매번 반복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나 또 내각의 총리 대신이나 외무상이 바뀌면 기존에 자기 정부가 사과했던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한테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또 사과라는 반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했던 자기들이 했던 고노다마, 자기들이 했던 무라야마 다마 그 정신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베는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를 일단 그 정신 자체를 후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네 입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과를 반복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일본이 계속 입장을 바꾸고 후퇴하기 때문에 예전의 입장을 너희들 그대로 견지하라고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박근영 이사장이 조금 잘못된 역사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박근영 이사장이 지금 저 김 교수님 말씀이 정확한데요. 그 착각을 뭐 했다고 하시는데 여하튼 잘못 인식한 자기의 잘못된 인식을 기반으로 더러 우리 쪽에다가 지금 저렇게 말하자면 공격을 하는 셈이 됐는데요. 그 고노다마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군이 개입했고 거의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사과를 했는데 현 정부가 아니라고 그러죠. 아베는 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박근영 씨가 바로 그 점을 가지고 인식을 깊이 했더라면 우리가 계속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과한다 해놓고 그다음에
돌아서 버리고 엉뚱소리하고 이러니까 사과 취소 이러고 있죠. 일본적인 그런 사고방식 그런 식으로 돌아앉아서 엉뚱소리하고 앞으로 말하는 거 다르고 뒤로 말하는 거 다르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지 그 어떻게 저 사과한 데 대해서 또 사과하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박근영 씨 좀 다시 한번 그 기록을 살피고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박근영 씨가 어떤 의미에서 저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 지적하다시피 진짜 외교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더 지적하자 그러면은 왜 국가 대 국가에 있어서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이것이 진정성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멀리 안 가더라도 독일의 수상이 알술비치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던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71년도에 바로 폴란드가 용서했지 않습니까? 왜 용서했겠습니까? 그 독일이 보여준 사과의 진정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까지 보여온 것들은 그런 진정성 면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협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친인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대통령의 친인척들은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고 청와대 쪽에서도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단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냐 그러면은 친인척 관리팀들이 있거든요. 친인척 관리팀들이 친인척들의 행동, 친인척들의 발언 이런 것까지 다 소위 말해서 동향을 감찰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친인척 관리가 박근영 씨는 좀 벗어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봐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이 저런 생각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의 여동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사실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족으로서 가장 민감한 한일 간의 외교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저렇게 강력히 밝힌 거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예전에 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왕실들은요, 말을 하고 싶은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럼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것 최소한의 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도 않았고 제가 볼 땐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내용으로나 저는 상당히 좀 기본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키토가 뭐 아키토 일본 왕이 뭐라고 하면 통서가 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이후에 또 무라야마는 통렬한 뭐 반성 이러고 또 오부치는 그 통절한 반성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우리끼리도 말이죠. 정말 내가 절절히 내가 잘못했다고 반성한다 이러고 돌아앉아.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어? 나 그거 취소할래. 이런 식이 되면 개인 간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말이죠. 충분히 저런 식으로 일본인의 그 손바닥 뒤집듯한 저런 태도를 박근영 씨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대통령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동생이 나서서 엉뚱소리 하고 저렇게 해버리면 국가적으로도 외교에 있어서도 뭐랄까 그 일관성 이런 것도 좀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일본은 뭔가 티끌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길을 쓰는 이 마당에 말이죠. 박근영 씨 말대로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과 취소 이러니까 지금 그런 건데 또 사과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무지 언니한테 도움이 안 돼. 이런 얘기 언니한테 이렇게 도움이 안 돼 얘기를 하는데 어린 시절은 또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박지만 씨와 삼남매 보이십니까? 보시죠. 저기 언니 위에 올라탄 친구가 박지만 씨고요. 지금 귀여운데요. 팔굽혀펴기를. 제일 왼쪽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린 나이에 아이고 좀 재밌는 모습인데 사실 저 이제 오붓했던 가족의 화면을 보니까 또 그런데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지만 씨나 아니면 박근영 씨나 사실 개인사 쪽으로 또 가족사를 보면 사실 불행한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이야 이제 한쪽에서 이제 대통령의 딸이고 또 아버지도 대통령했고 딸도 대통령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불행한 시절을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에 와서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언니하고 여동생하고 또 남동생이 사실은 지금 사이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박지만 씨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 온 전국을 강타했던 정윤회 문건 때문에 또 파란만장한 또 이
사태가 있었고 지금 또 박근영 씨 나와서 저렇게 하고 또 과거에 우리가 기억나는 게 박근영 씨하고 유경재단 이사장자를 놓고 또 박근영 씨가 또 그렇습니다. 고발하고 네. 뭐 했었죠. 얼마나 많은 또 이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뭐 개인사적으로 그 가족이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젠 대통령의 가족이고 그것도 2대째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화합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지길 좀 국민들은 좀 바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9년도에 저렇게 떠나갈 때 그러니까 동생들을 데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두 동생을 데리고 신당동으로 물러갈 때 그때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제 서로가 이제 크고 나니까 저런 식이 되는데 아까 요 앞에 롯데 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참 이런 걸 보면요 돈을 많이 가졌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영향력을 가졌거나 이런 분들이 형제간에 참 나누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가장 큰 권력, 대권을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김무성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만났습니다. 예, 한번 미국에서 미국 방문 5일째 김무성 대표 어떤 일정 보내고 있는지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신감이 크고 좋아하는 공차, 갈치,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씩씩합니다. 저렇게 교민들이 계시는 수산물 시장인데요. 뉴욕에서 수산물 도매시장 갔다가 정작 중요한 행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가서 비공개로 만났는데 원래 이런데 비공개로 만납니까?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 공개로 할 수도 있는데 비공개로 하는 그만한 이유는 있겠죠. 예. 왜냐 그러면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자체가 사실 국내에서는 아주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떠오르 있는 상황이고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반전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이 공개로 된다 그러면은 국내 정치에 상당한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좀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차기 대권에 나갈 의지가 확고하다 그러면은 과연 김무성 대표를 만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실익적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지지도 면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약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굳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김무성 대표를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시쳇말로 좀 키워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평론가들이기 때문에 자꾸 정치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정말 차기 대권에 큰 뜻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확대해석이긴 합니다. 좀 들어요. 예. 컴퓨터 그래픽 준비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기문 나오죠.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심지어는 뭐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나를 빼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뭐 이제 두 분 다 지금 여권에서는 잠룡에 속해 있는데 아직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금 2년 이상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서슬퍼렇게 지금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승민 사태 파동을 보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고개를 낮추는 것이 제일 중요한 또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그 여권 내 잠룡들의 지지도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중요할지 모릅니다만 막상 대권에 들어가서 그 가도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반기문 총재나 김무성 대표가 바짝 몸을 낮추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돼서는 이제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관료로 쭉 성장하셨던 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습니다만 관료로 성장했던 분들이 대권 후보로 올라오긴 하지만 결국 막판에 자기가 돌파력을 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관료로서 쭉 성장하신 분이 정말 그 어목하고 정말 이 얼음장 같은 이 정치판을 자기 스스로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아직은 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정치인은 자기 장래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나는 안 해 이 말을 고지고 들어는 믿는 사람 거의 없겠죠. 그다음에 반기문 사무총장으로서는 정치 경력이 없고 관료 경력만 많은데 이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정치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자신 나름대로는 그래도 나도 정치적인 그런 역량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 점에서 보면 두 분이 다 뭘 조심했냐.
그 이제 비공개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비공식이거든요. 서로가 그런 자기들의 직함을 갖고 만나는 게 아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또 자신들이 그렇게 이제 그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서로 부과가 안 되면서 그러나 또 만나서 같이 자기 주자로 거명되는 사람들끼리 뭐 얼굴 보고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또 우리 언론에도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김무성 대표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전혀 욕심이 없다고 저는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욕심이 지금은 없다 치더라도 곧 생길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너무 김무성 대표가 며칠 동안 너무 많이 부각이 돼서요. 야당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김무성 대표가 요즘 미국 가서 좀 뜨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무성 대표를 좋게 얘기하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중국보다 미국이라고 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외교의 ABC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외교 ABC. 그런데 이종걸 대표가 좀 뭐랄까요, 스타일을 구겼습니다. 다음 저희가 한번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ABC도 모른다고 김무성 대표를 비난했던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In Korea, have just nation in Korea arguing 우리말로 하는 게 낫겠다. 우리말로 하는 게 낫겠다. 우리말로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김무성 대표의 방미 행보를 놓고 이제 외교의 ABC도 모른다는 거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아주 이제 뭐 큰절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2번 재배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과 미국 중에서 한쪽을 확실하게 선택했다는 면에서 이제 그 비판을 받을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미중 사이에서 한쪽을 이렇게 특정하게 너무 편드는 건 사실 외교적이나 국익 차원에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맥락인데 지금 말하는 이제 금방 해킹팀하고 캐나다 그 전문가하고 영어를 하다가 안 된 건데 저건 뭐 또 사실 해프닝일 수도 있고요. 대학 다닐 때 영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뭐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뭐 지금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영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 상황이 국정 해킹 논란과 관련해서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이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빌 마크삭이라는 캐나다 연구원의 해킹 전문가인데, 이종걸 원내대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정보기관이 해킹했다는 의혹이 수십 군데 나라에 저 프로그램이 팔렸으니까 한국에서만 논란이 되고 외국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여당의 주장 맞습니까? 대답은 그런 기대를 했겠죠. 여당의 주장 말이 안 되고요.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네, 맞습니다. 한국만 저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근데 이제 한국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은 맞는 건데, 저 말은 또 시민단체가 활발하니까 문제된다는 이야기는 뒤집어 이야기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부 그 언론에서도 좀 분석한 게 있습니다만, 많은 나라에 많은 회사가 샀습니다만 문제가 안 되는 건 대부분 언론의 자유가 좀 낮았던 나라들이 많다는 또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또 그만큼 언론 자유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것들 굉장히 문제 제기했다는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세계 30개 이상의 나라, 거의 90몇 개 정보기관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 기관 중에는 한국 못지않은 선진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정보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구매를 가지고 국가에서 온 난리를 치고 야당에서 멸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로 못 놓으면 지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렇죠. 맞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할 측면도 있지만은요. 지금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국가정보기관에서 업무상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사들이는 기기라든지 그 채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이거 일일이 다 국회가 다 간섭하고 왜 샀느냐. 그다음에 미루 의혹부터 제기하고 이건 민간 사찰을 혐의가 있다. 의혹이 있다. 이래놓고 그걸 밝혀내라. 그다음에 우리 그런 거 없다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정보기관 자체가 존립의 근거가 참 존립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뭘 정말 문제 삼고 싶냐면 정치인들 정말 책임질 겁니까? 국가 안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까발려놓고 나중에 저분들이 책임져 줍니까? 안 져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점에서
저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모모한 분들, 저 안철수 의원도 나오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나오고 하는데 공격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켜줘야 될 건 지켜줘야죠. 뭘 우리가 지켜줘야 되느냐?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전은 정말 다 같이 지켜줘야 되는데 저렇게 자꾸 저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의심을 증폭시키고 이거는 어쨌든 나름대로 네. 그 여당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영어로까지 시도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ABC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 그 이제 김무성 대표 미국에 있는 사람 보고 ABC도 모르고 이야기했다. 결국 진짜 본인이 영어에 지금 실수를 보면은 ABC 사건이 나와야 돼. 제가 볼 때 이 교수님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 그 국가정보기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무모한 정치공세나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분명히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또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 또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보기관만큼 그동안에 수많은 이 그렇죠. 원죄가 있죠.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당장 작년만 해도 국정원 댓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NLL 정상회담 대화록 그 민감한 대통령의 대화록을 먼저 까발리게 또 국정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이 또 자라보고 놀란다고, 자라보고 놀라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교수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또 국민들 일각에서는 또 행여나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여야가 좀 서로 지혜를 모아서 그런 의혹이 한 점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이종걸 대표는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혹 때리다 혹 붙인 격이 그렇죠. 됐어요. 혹 때리다 혹. 왜냐 그러면 저게 이제 다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토록 그렇게 사실 반향이 큰 줄은 몰랐다라고 지금 그 외국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역설적으로 결국 다른 나라들, 그게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이 국가의 안보와 국익에 있어서는 다 케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새정치 쪽이 테러를 찾는데 굉장히 참 난감할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자 그러면은 국정감사 요구하고 있고 특검 요구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이벤트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 사건을 빠져나가려는 이제 테러 찾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요 또 꼭 책임을 물어야 될 국정원 당국자하고 저 여당 쪽에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해킹을 이런 사람한테 해킹을 했다. 그거를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까 그 방어 논리로서 지금 내세운데 그런 식으로 그 값을 뭐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가의 안전,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본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